본격 인터뷰 이번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석입니다. 네. 한미가 관세 안보 공동 설명 자료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발표해서 앞서서도 우리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자,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성적표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과락은 넘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과락이라면 60점인데 그래도 한 60점은 넘으면 70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양국이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 협상은 아니고 네. 미국이 이제 특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협상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네. 게다가 이번 팩트시트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세 협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농산물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호한 것 투성이었는데 그나마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70점을 드리고 그러나 네.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네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좀 불리한 조항들이 제법 있어 보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과락이 넘는 점수를 드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제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뭐 관세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네네.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구조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우려가 또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뭐 투자처에 입금이 안 되면 그때까지 관세 인상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폭탄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고, 뭐 물론 우리가 협의회에서 어떤 투자처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추후적으로 결정은 하겠지만은 미국이 예를 들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 수익성이 뚜렷한 사업, 이건 무조건 돈이 된다 하는 사업에 굳이 외국을 끌어들여서 수익 배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소 위험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회가 미국 주도로 특히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날 가능성도 물론 이런저런 방어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우리 협상 내용과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달 기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할부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상금리가 일본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일본보다는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불가피하 이거를 양보하면 사실상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본보다 뭐 뚜렷하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 여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큽니다. 외환 네. 보유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 자산을 가진 정도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보다 대한민국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마저 양보했으면 그거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본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속 절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비준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우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MOU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번번이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게 팩트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뭐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조약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여당 주도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의 취지에도 반하고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입법 처리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입법 독재라고 부르는 그런 단상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부담,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들은 네. 충분한 논의와 국회의 동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민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 협상 방어 잘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기업의 헌신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를 했고요. 투자 확대도 당연히 당부를 했습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일제히 다 보도가 났고 어젯밤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일제히 이제 대기업들이 7대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놓고는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청년들의 고용을 이 대통령이 주문을 하시고 네. 기업들이 거기 이제 화답하는 모양새가 좀 되긴 했는데 이 청년들의 취업을 늘리는 거 아주 저는 뭐 좋은 일이지만은 이 기업들에게만 이 취업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워지면 안 될 텐데 이 정년 연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기업은 네. 아마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정년 연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 그에 수반하는 굉장히 큰 부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또 청년 고용까지 늘린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우리 기업 전체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액이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3,000억 달러 아닙니까? 3배 정도 수준의 네. 투자가 외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국내 고용까지 투자할 만한 여력들이 과연 기업들에게 지금 남아 있는가? 특히 뭐 관세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네.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취업 강제는 안 된다. 정부가 저는 노조와 그다음 기업과 그다음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야지 기업들에게 네. 이 취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어주면 결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사에서 쉬는 30대가 역대 최고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30대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관련해서 뭐 말을 한 게 있는데요. 메시지를 네. 낸 게 좀 있는데 네. 저는 지난 연금 저는 개혁이라고 부르지만은 거기에 악몽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30대 많은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 이유는 실제로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의 의견들이 이 수기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네. 문제의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기성 정치인들이 정년 연장에 덜컥 합의를 해버리고 그에 수반하는 어떤 젊은 세대의 고용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 그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뭐 호봉제라든지 호봉제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젊은 세대가 과연 이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여러 문제가 이제 얽혀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경쟁력 문제, 연금 재정 문제,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얽혀 있거든요. 사실 한 가족 안에서도 정년 연장에 해당하는 또 그렇죠. 부모 네.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자녀 세대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년연장의 논의에는 젊은 세대의 입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고 네. 그쪽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예.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남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정년퇴직 연령들을 따져보면 법정 그 퇴직 연령은 우리가 60세로 되어 있지만은 네. 실제로 퇴직 그 일선에서 퇴직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 40대입니다. 거의. 그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거는 정부의 뭐 상용직 아니면 내지면 대기업에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았고 네. 대다수의 많은 분들 노동자들은 정년연장이라는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정년연장을 다른 사람들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큰 사회 갈등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서로 간에 양보를 좀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좀 해가면서 이 정년연장 문제를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이웃 일본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논의 구조에 젊은 세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를 삭감한다든지 네. 이런 그 호봉제를 좀 제거하고 네. 뭐 일정 부분의 연봉 삭감 등을 수반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말하자면 손해를 좀 감수하고 네. 대신에 청년층 취업에 부담을 지지 않는 순으로 서로 합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도 지금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 수급까지 65세 이 5년간의 소득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정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방적인 연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수준에서 연장이 되어야지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정년 연장만 하겠다?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층들이 피해 봅니다. 네. 지금 찬성하는 쪽,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이제 법정 정년 연장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년 퇴직 후에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주장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네네.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그 말하자면 뭐 규정이냐 아니면 의무화냐 정도인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계속 고용 의무화든 법정 정년 연장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네네. 그에 수반해서 그럼 젊은 세대의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기업 일방에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도화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해서 네네. 저는 이 두 가지는 결국 또 청년층이 배제된 채에서 이 말하자면 이 정년 연장을 놓고 여야가 기성세대 여야가 다투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뚜렷한 그런 건 아닌데 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년장 논의가 지금 양대 노총 중심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심으로 요구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덕극 받은 상황이고 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다 뭐 찬성이다라는 것 없이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몇 젊은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정년 연장 문제가 그냥 우리가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반대할 건 반대하고 네네. 젊은 세대가 얻어낼 건 얻어내는 작업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은 야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아마 저희 당 내에 젊은 의원들이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점은 언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멀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 의식을 뭐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 지금 좀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정년 연장이 민주당에서 본격화되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아마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은 계속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 항소 포기 이 문제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죠. 근데 저는 아마 조금 시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라는 말이 저한테도 좀 어렵거든요. 생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이건 진짜 큰일이네 하는데 시차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말하자면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이 어마무시한 비리 사건을 덮는다는 형식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 시차를 두고 이거는 계속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이제 추후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완연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동시에 지금 어제 지난주 언론을 좀 제가 살펴보면 네. 이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 이런 네. 제가 언론 보도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전히 우리가 계엄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우리가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호남을 다녀온 후에 지금 또 황교안 전 총리 그 체포와 관련해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발언이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다,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님 스스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황교안의 길은 선거 패배의 길이었고요. 황교안의 길은 보수 몰락의 길이었고요. 황교안 개인도 정치인으로서의 말하자면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 민주당의 무도한 탄압에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런 말을 쓰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던데 예.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차출 카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거에 이기는 카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누구든 와서 선거를 도와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지금 특히 내주고 계시고,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인 말하자면 호응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승부수를 다음 지선이나 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대장동 사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물어봐는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 이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나 심지어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무슨 장난감처럼 주무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판사와 관련해서도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4심제 등등등 사법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법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검찰까지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탄압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장이시고요. 입법부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악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법부까지 이런 식으로 유린된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이 될 텐데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라는 말은 독재의 정의와 완벽하게 전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상이나 방향이 전혀 달라서요. 지금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장외투쟁 카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장외투쟁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누누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그 실익이라든지 내지는 명분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국정조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맹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전 적어도 국정조사라는 틀 안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문제 지적도 잘하시고 잘 싸우시고 또 문제 지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틀이든지 간에 이번에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문제 지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문제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까 도봉에서 오셨다고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든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말이 확실히 중론입니다. 집을 가지신 분이나 집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려는 분들까지도 이번 정책에 특히 도봉구는 하나의 어떤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약보합인 상황에서 온갖 규제를 강남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